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면 상한가 시즌2 오늘 또 수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8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되죠. 그동안의 정보 모두 다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TV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분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실시간 한마디 기능으로 저희가 좋은 채팅들, 좋은 댓글들을 쏙쏙 뽑아서 바로 또 피드백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하고 싶으신 말씀, 그리고 서로 주고받을 이야기들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 특이점에서는요. 이 얘기 한번 짚어볼까요?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 내마녀의 날이고요. 내일 모레 금요일에는 중국 CPI, PPI, 미국 CPI 이렇게 또 나오고 다음 주에는 또 FOMC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역시나 이런 부분에서 오늘도 좀 국내 증시가 부담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어제도 뭐 저희가 CPI 잠깐 짚어봤다시피 오늘도 월수팀 모시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증시 전략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타르 하면 월드컵만 있는 게 아닙니다. 2년 전에 우리가 2020년에 24조 원을 계약을 했던 조선 관련 기업들이 2년 지나고 나서 이제 발주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도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추가 수주에 대한 부분도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주가도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오늘의 핫섹터 얘기해 볼게요. 리오프닝 맛집으로 엔터주 다시 잘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자전거 플러스 카메라 모듈. 특히나 이제 전기자전거는 또 낯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종목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월수팀 모셨습니다. 왼쪽부터 최창준 매니저님 나오셨고요. 가운데는 한균수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이가람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가람 매니저님 되게 저희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오랜만에 뵙죠? 오랜만에 보나요? 네, 한 3번 쉬고 보는 것 같은데? 지방선거가 있었고 현충일이 있었군요. 네네. 아하, 그래서 뭐 한 주 반을 쉬고 보는군요. 그래서 왠지 뭐 중간중간 쉬었는데 요 화목팀에서는 월수팀이 종목을 편입을 월요일, 수요일, 6월 달에 또 쉬어서 좀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최창준 매니저님 괜찮습니까? 6월? 괜찮죠. 뭐 5월 달에 저희가 그 종목 편입을 많이 했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그 소문이 거기까지 퍼졌습니까? 레이더가 높으니까요. 안테나가 높잖아요. 예, 예. 네, 지금 뭐 어떤 시대인데요. GPS 찍으면 딱 나오는데.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6월 달 그냥 2번 더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가겠다. 6월 달에 만약에 저희가 지잖아요. 예. 지면은 제가 치킨 몇 마리 쏠까요? 10마리. 네. 10마리 쏘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치킨 요런 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조금, 뜨뜻미지근해서 에어컨 요런 걸로 가면 어떨까 싶은데, 아니면 제네시스 G90 요런 거 어떻습니까? 시청료도 안 받는데, 그건 오버 아닌가요? 시청률이 잘 나오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 뭐,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예. 뭐, 저희 제작진들하고 매니저들 위해서 제가 5년을 좀 하고 있는데, 예. 누구 시청자분들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뭐 떡이라도 한번 사주겠다 보내겠다 없습니다. 떡 사주신다는 분이 없나요? 아니 뭐 그거 별거 아닌데 치킨 쏜 것만 해도 얼만데 공지사는 거 아니에요? 얘 속담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래서 그렇죠. 시청준 매니저님이 밉지는 않나 봅니다. 떡을 못 받으신 거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아니요 같습니다. 예. 믿기는 미운데 예. 그냥 뭐 극단적으로 미워서 떡도 보내계시는 겁니까? 오늘 얘기했으니까 예, 예. 뭐 반응이 오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미운 알겠습니다. 떡 하나 주는 기분으로. 최창준 매니저님이 정말 미운 시청자분들은 떡을 폭탄 세례를 보내주시면 아, 좋을 그렇다고 것 제가 같습니다. 떡 보내주면 제가 혼자 먹겠습니까? 아하. 뭐 명행거 더 많이 먹을 것 같은데요.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창준 매니저님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투자 의견이 나가듯이 요거는 최창준 매니저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잘리나요? 저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잘라라 나가라 이러면 뭐 저희도 어찌할 방법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최창준 매니저님이 좋은 종목 주시고 항상 좋은 인사이트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찰떡같이 그런 아이디어에 기대서 특이점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이점부터 가보죠. 첫 번째 특이점 보여주시죠. 자, 걱정이 많습니다. 자,
정말 이런 변수들이 계속 나타나는 건지 9일은 내 마녀의 날, 9일이라고 써놨지만 당장 내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에는 이제 미국의 CPI가 나오고 중국에서는 CPI, PPI가 나오고 다음 주에는 FOMC가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가 숨어있는 시장에서 이때는 좀 쉬고 가야 되는 걸까? 그냥 눈 감고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 걸까?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걸까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마술일까 심술일까 국내 증시 향방 한번 짚어볼 텐데요. 관련해서 가장 코앞에 와 있는 건 아무래도 지표 쪽에서는 CPI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증권사에서 또 보고서를 내놨더라고요. 이게 인플레이션 트래커라고 해서 월별로 나오는 삼성증권의 보고서입니다. 노동시장 과열과 주거비 부담으로 CPI가 완만하게 둔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4분기까지 연말까지 가서야 6% 수준으로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가 하락이 다시 되돌려지면서 5월 달의 소비자 물가는 4월과 같은 8.3%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미국 쪽에서는 8.2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8.3을 또 보고 있습니다. 유가 올라갔고요. 농산물 가격 올라갔고요. 노동시장 예상보다 잘 나와서 과열됐다. 여기서 주택 임대료도 상승을 하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4분기까지 가야 6%대로 완만하게 좀 길게 보고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당장 CPI가 8.3으로 예상하는데 이 정도 나오면 증시는 어떻게 반응할 건지, 그리고 만약에 이거보다 덜 나오거나 더 나오면 증시는 어떻게 될지 세 분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판넬 올려주시고요. 세 분 판넬 보겠습니다. 최창준 매니저님 판넬입니다. 저점은 확인됐다. 777이 뭘까요? 37이요. 37? 트리플 세븐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냥 37 하고요. 세븐일레븐처럼? 네. 그리고 37 무슨 뜻이죠? 화이팅 하자는 얘기예요. 화이팅 하자는 저점이 뜻입니다. 나왔는데 예. 여태까지 하락한 거를 다 견디셨는데 지금 와가지고 뒷걸음치고 물러서고 공포감에 휩싸인다는 거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역시나 그냥 기업가치 믿고 그냥 갑니다. 네. 777은 그럼 무슨 뜻이죠? 화이팅 하자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워낙 7자를 좋아해서요. 7자를 좋아해서 알겠습니다. 자, 한균수 매니저님 판넬로 갑니다. 잃을 게 없는 증시 레벨이다. 요거는 이제 최창준 매니저님 의견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CPI 내마녀의 날 FOMC 아무리 안 좋게 나오더라도 우리 증시가 더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 뜻인가요? 그렇죠. 네. 재미없는 거 걱정은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많이 내려가가지고 손에 많이 지금 수준에서 신규 매수를 하거나 물려있는 걸 보유하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여기서 더 많이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할 레벨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미없어서 걱정하는 건 그러실 수 있습니다. 위치에 대한 중요성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오른쪽으로 이가람 매니저님 판넬입니다. 지나가기. 저분은 지나가지 않고 대자로 누워있는 것 같은데 지나가는 거 맞죠? 아닙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은 발이 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앙증맞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발이 좀 움직이면서 옆으로 또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 건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마니엔의 지금 선모 동시만기는 지금 그게 일단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지나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PI가 있는데 CPI도 있고 그 다음에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증시가 멈춰있기 때문에 뭐가 나오던 간에 하락으로 가던 올라가던 뭐가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일단 좀 잘 지나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가라님 매니저님한테 쭉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내마녀의 날은 그냥 지나갈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전에 내마녀의 날은 어떻게 지나갔고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떨 것 같은지 그거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은 3월달 같은 경우에 3월달 선모 옵션 동시 만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약간 의외의 장이었었죠. 그날은 코스피 지수가 한 2%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던 게 3월달이었습니다. 근데 그에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는 있어요. 지난번 자료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3월달에 즉 코스피를 보여드리면 코스피로 봤을 때 커머시 살짝 느린데요. 지금 3월달이 이달이면 3월 10일 날이었습니다. 3월 10일 날, 3월 10일.
16일 요날이네, 요날인데 이때가 3월 10일입니다. 이날. 요때가 3월 10일인데 이때 갑자기 이제 하락이었다가 수요일 날 쉬고 나서 3월 10일 날 코스피가 한 2%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러고 올라간 다음에 바로 빠진 다음에 또 올라가고 약간 변동성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2,620원짜리를 지켜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이평선 상인 거 어떤 보도지표를 보더라도 요 자리가 지지라인 때이긴 합니다. 근데 옵션 상을 보게 되면 아래로 한 20포인트가 열려져 있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 20포인트 정도 굉장히 작은 지금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게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하락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뭐 세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내려가봐야 2,600 초반대가 될 것 같고 반대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세게 올라가기보다 한 2,650 원저리 정도니까 한 2,640 정도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냥 작은 폭의 정도의 변동성이 나타날 걸로 내일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네바녀의 날보다도 지금 CPI가 먼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상치를 좀 보게 되면 일단은 네바녀의 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수급적인 모습들,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외국인 수급을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바로 이제 미국에서의 CPI가 발표가 되는데 그 CPI 예상치를 보게 되면 이전보다 일단은 뭐 둔화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나타나고 있지만 예상치를 봤을 때는 전년 대비로는 8.3%에서 8.3%를 거의 뭐 똑같은 위치를 나타낼 것 같고 예. 근데 그것보다 이제 전월 대비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전월 대비로 봤을 때는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기는 합니다. 지난달보다 더 올랐다? 네, 그래서 지난달보다는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제가 자료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띄워놓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예. 제가 그건 좀 이따가 시간 되면 좀 보여드리겠고요. 그거는 컴퓨터의 문제인가요? 아니요, 제가 지금 사이트에 안 들어가 있어서 네, 대신에 제가 다른 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럼 한 바퀴 돌고 올게요. 네네. 그러면 한 번 돌고 와서 제가 보여드릴 기회가 되면, 예. 네, 기회가 되면 예.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뭐 동대문에 옷 사러 가면은 이제 뭐 형님들한테 옷 보여주고 안 사면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표정 굳어지고 한 바퀴 일단 돌고 오겠습니다. 자, 요거 CPI 관련해서 시청각 자료 혹시 준비하신 분 계실까요? 한규수 매니저님이나 최창주 매니저님? 네. 예, 있습니다. 그럼 한규수 매니저님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전달 대비해서 올랐다. 지금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5월 달에 유가 4월이랑 비교했을 때 오히려 유가가 7% 올라버렸다. 네.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좀 걱정할 만한 부분입니까? 그렇죠.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CPI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CPI고 이게 코어 CPI예요. 예. CPI를 먼저 보게 되면 8.5% 3월에 꼭지 나왔고 8.3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이번 달 5월 전망치가 8.3입니다. 지난달도 8.3이고 이번에도 8.3이니까 안 내려간다는 거죠. 물론 다행인 거는 지난 3월 꼭지보다는 밑에 레벨이 있지만 지난달 4월이랑 5월은 사실상 같을 걸로 전망이 된다. 근데 코어 CPI는 이제 내려가죠. 방금 전에 이제 시작을 할 때 명민준 아나운서가 보여주셨던 그 자료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컨센서스가 전망치가 5.9%고요. 지난달이 6.2%고 이번 주 금요일인 내일 모레 발표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전망치가 5.9로 나와 있는데 5.9 정도만 나오면 코어 CPI는 내려오고 있는 거니까 외부 변수, 뭐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변동성이 큰 음식료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빠져 있는 게 코어 CPI이기 때문에 코어 CPI 내려오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 뭐 연준에서도 그냥 CPI보다는 코어 CPI를 더 중요하게 보고 PCE도 중요하게 보는데 코어 PCE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식료품 가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유가 얘기도 해주셨는데 유가 올라가는 건 당연히 물가 상승에 안 좋은 요인이 되긴 하지만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어다. 근원 CPI, 근원 PC이기 때문에 사실 그쪽 영향 좀 덜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또 FOMC 있고 FOMC에서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50bp 올리는 거 사실상 확정이잖아요. 지금 94%가 50bp 올린다고 보고 있죠, 지금. 그리고 그 다음 달 거 또 50bp 또 올리는 거 사실상 확정으로 시장에서 이미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기준금리 때문에는 안 내려간다고 보는 게 맞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최근에 미국 증시 얘기하면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겁니다.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문제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미국 고용시장 보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딱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해서 실업률이 낮다는 얘기죠. 일자리가 넘쳐나는데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다 하고 있고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사실상 이제 자발적 실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실업자로 보지 않는 통계상으로 원래 안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건데 미국에서 걱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일자리는 남아 돌아요. 그리고 시급도 많이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최근에 뭐 편의점 사장 하시는 분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급 12,000원 줘도 안 한대요. 12,000원 줘도 더 달라고 그 가격에 안 하겠다. 그 임금에는. 그래서 막 13,000원, 4,000원까지 주고 그런다는데 미국이 우리나라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일자리는 많아요. 임금도 올려줘요. 근데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딱 이런 느낌인 거죠.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 다 일하려고 해야 되는데 100명 중에 60명이 일할 의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40명은 일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60명 갖고만 해야 되죠. 일을. 60명만 일할 의지가 있으니까. 그럼 60명이 다 일을 한다고 치면은 고용률이 거의 100%입니다. 왜? 나머지 40명은 일할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애초에 실업률 통계를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걸 놓고 하잖아요. 일할 의지가 있으면서 구직 활동을 했는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실업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집에서 놀면서 평생 일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뭐 제가 모아놓은 돈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집에서 놀고 먹을 생각입니다. 저는 실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 일할 의지도 없고 구인구직 활동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걱정하는 게 뭐냐? 제발 놀지 말고 나와서 일 좀 하세요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집값도 많이 오르고 주식도 많이 오르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늘어나다 보니까 굳이 뭐 지금 몇 년 놀아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예전엔 그 퇴직급여, 실업급여도 많이 나왔고 실업급여가 지금 안 나오는데도 사람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했던 얘기가 이런 겁니다. 이거 지나가는 말로 나왔던 얘기인데 인위적으로라도 자산시장 눌러야 된다고. 주식시장을 일부러 밀어버려야 된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왜냐? 사람들이 일 안 하는 이유가 주식 올라서 부동산 올라서니까 그럼 주식이랑 부동산 떨어지면 나와서 일하시겠네요? 떨구자. 이런 얘기까지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근에 우리 결과를 알잖아요. 미국 나스닥 많이 빠졌고 미국 부동산도 이제 침체기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러 나와야 되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통계가 많답니다. 미국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6월인데 저 9월까지만 일하고 뭐 퇴직하겠습니다 라고 퇴직 신청을 해놨어요. 근데 3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6개월만 더 일하고 이제 놀려고 몇 년 동안. 근데 그동안 집값 부동산 완전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퇴직 신청했던 거를 번복하는 겁니다. 퇴직 안 한다고. 그러면 일론 네. 머스크가 얘기하는 이 부분은 뭡니까? 경제에 대해서 배드 필링이 온다. 네. 그래서 인원 감축 10%에 진행한다. 뭐 네. 이런 얘기들. 요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머스크가 거의 뭐 예. 지금 연준 의장급으로 예. 얘기하는 거 보면은 증시 통째로 들고 있는 게 그러니까요. 고용시장 얘기라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연준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제 실제로 감원을 이제 시작한 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공급망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소매나 유통에서 어차피 걔네가 고용 창출 지수가 높기 때문에 그쪽에서 커버가 이제 다 될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IT 회사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규모라고 쳤을 때 아니면 유통이나 소매 도매 업체에서 일하는 똑같은 규모 회사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후자가 고용을 더 많이 하겠죠. 근데 지금 인원을 자꾸 감축하는 건 전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후자가 좋아져야 되는데 후자가 고용 창출을 많이 하니까 후자가 좋아지려면 공급망 병목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도 제발 저거 좀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창준 매니저님은 저점은 확인했다. 777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최창준 매니저님 개인적으로는 CPI 지나가고 FOMC까지 지나가야지 증시가 다시 살아날 기회라도 볼 수 있습니까? 진짜 요번에 길었죠. 예. 너무 길었죠. 마치 다 끝난 것처럼 딱 말씀하시네요. 아니, 너무 길었어요. 예. 근데 길긴 했는데 이게 가야 될 길이거든요. 어차피 경제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계속 그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긴축이라든지 금리 인하에서 금리 인상으로 그 경제 정책을 바꿔야 되는 시점에서 이게 좀 운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은 이참에 그냥 확 빼버리겠다 그런 타이밍이 왔는지 그리고 또 이게 호랑이 헬에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그로 인해 가지고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가스 가격 상승하고 곡물 가격 상승하고 이게 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그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가상화폐 시장이 폭락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상황인데 이게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경제 상황인데 그렇게 되니까 긴축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이게 또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기업들도 뭐 변목 현상도 나타나고 이러니까 또 공급망 문제도 생기니까 1분기 실적은 좋았는데 2분기 실적 전망 다 하향 조정 시켰거든요. 예. 지금 그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분기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줄기 빛으로 생각되는 게 어쨌든 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걸 끝나야 된다? 그렇죠. 그걸 끝나야지만 경제가 약간 동맥 경화가 아시죠? 동맥 경화. 혈관이 이제 동맥이 경화가 돼가지고 딱 멈추게 되면은 거기 막히게 되면은 막 그냥 갑자기 그냥 심장도 막 그냥 아프고 막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뭔가 빵 뚫어줄 만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나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계속 그 빅스텝을 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0.5, 0.5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뭔가 분위기가 확 바뀔 텐데 예. 아직까지는 그게 안 보여요. 솔직하게. 그러면은 777 아직 외칠 타이밍이 아니지 않아요? 아니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안 빠진다고요. 여기서는. 아, 빠지지 않는 거에 빠지지 포인트를 둬야 않는데 된다. 지겨운 거죠 그냥. 그냥 올랐다가 빼고 그 자리에서 잠깐 화면 보여드리면은 지금 그런 지가 사실 몇 개월 됐습니다. 네, 더 이상 안 빠져요. 지금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락폭의 절반은 지금 복구가 됐어요.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가면서 35,000포인트에서 35,5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절반 이상은 복구가 됐는데 지금 지금 기술주 대장주들 예. 나스닥 시장은 아직까지 저점을 지금 확인만 하고 있지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이게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의 흐름인데 그 안에서 올랐다 뺐다 이러고 있어요. 지수가요. 하루 오르고 하루 빼고 하루 오르고 하루 빼고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은 또 올라오고 있다고요.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 올라오고 있어요.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 저점 찍었어요. 근데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대부분 주식을 많이 손실 나 있는데 그게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힘든 거죠. 우리나라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나라 그 차트랑 코스피 뭐 코스닥 지수요? 비교하면 어떨까 해서. 네, 우리나라도 역시 비슷해요. 역시 비슷합니다.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거든요. 예. 똑같아요. 아주 쭉 갔어요, 그냥. 우리는 네. 못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도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적게 빠지고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코스닥은 많이 선방을 했고요. 코스닥은 많이 올랐어요, 이 정도면은. 그냥 저점은 나와 있다고요. 쉽게 이 830포인트를 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저점은 확인을 했는데 네. 거기까지가 이제 최청준 매니저가 얘기하는 투자의 포인트고 언제 어떻게 올라갈지는 아직도 확인이 안 된다. 변수는 남아있다. 그래서 전쟁 끝나야 되고 원자재 가격 회복해야 되고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좀 단행이 돼서 먹구름이 좀 거쳐야 된다. 안개가 거쳐야 된다. 그게 맞는데요. 예. 거기 하나 추가시키면은 추가는?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 더 이상 안 빠진다. 더 이상 안 빠진다. 계속 빠졌는데 더 이상 안 빠진다. 그러면 희망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이 생기잖아요. 믿음, 믿음, 희망, 소망, 소망, 사랑, 사랑. 의리. 의리.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의리. 이거 알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점은 확인이 됐다. 더 이상 뭐가 잘못돼서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를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이 하나 올라와 있죠. 아까 유가 얘기를 했더니만 장영환님께서 기름값 너무 올라가지고 오늘 기름 2만 원만 넣었다. 넣으면서 왠지 모르게 초라한 이렇게 기분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요 얘기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들립니다. 필수 소비재 가격, 특히나 이제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가처분 소득이 뭐 쓸 게 없다. 뭐 긴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도 들리는데
최창준 매니저님은 실제로 자동차에 기름 2만 원 넣으면은 충무로에서 한 명동 반도 못 가죠? 가다가 쓰죠. 가다가 쓰죠. 알겠습니다. 사회적 무리도 일으킬 것 같아서 예, 잡혀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견인차가 바로 옵니다. 네. 견인차가 왔다가 또 다시 갑니다. 요건 견인 안 한다고. 자, 가처분 소득 CPI 얘기 나왔으니까 이가람 매니저님 아까 보려던 자료 보면서 그럼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까지 쭉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네, 일단은 제가 준비했던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요. 요거를 이제 간단히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일단 뭐냐면, 네. 지금 얘기가 뭐냐면,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포워드로 적혀져 있는 거는 작년 대비인 거고요. 옆에 있는 거 YOY 레이트라는 건데, 이제 5월 달과 6월, 7월 달까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작년 대비로 봤을 때 5월 달에 CPI가 8.47이고, 6월 달은 또 8.6이고 7월도 8.6, 8월까지 8.7을 갈 거다. 이게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CPI가 둔화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 그게 아니고 이번에 그 마켓워치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인플레이션 수합 쪽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시장 분석가들하고 다르게 CPI가 8월, 9월 달까지도 8%대를 유지할 거고 8월, 9월 달에 피크를 찍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에서는 둔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 둘 간의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클리블랜드 이제 연은에서 올려놓은 이제 CPI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지금 맨 아래에 있는 게 전년 동기 대비 YOY고 위에 있는 거는 전월 대비 MOM인데 지금 CPI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아래에 보시면은 8.23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8.23이라고 적혀져 있는 요 자리. 예. 이게 이제 이번에 발표가 될 거에 대한 전망치인 거고요. 그래서 위에는 0.67로 적혀져 있죠. 전월 대비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문제는 6월 달을 봤을 때 CPI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에너지하고 식품 가격이 빠지니까 그나마 좀 줄어들 수가 있다라고 전망을 놓고 있는 건데 예. 전 월 대비로 봤을 때는 요 코어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둔화가 되고 있지 않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심지어 요게 지금 에너지하고 식품을 포함한 거 이거 6월 달 같은 경우는 오히려 5월 달보다 더 상승할 거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인식을 해줄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어만 가지고서 둔화가 된다면 그 정말 이제 에너지하고 식품을 제외를 한 이제 코어 CPI만 놓고서 둔화가 됐으니까 피크아웃이다로 볼지 예. 아니면 전체적으로 에너지하고 식품 가격을 포함을 한 전체 CPI에 놓고 나서 보니까 둔화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이제 연준에 더 공격적으로 멘트를 할지 이거에 대한 좀 분석이 필요한 건데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가람 매니저님 개인적인 뷰는 뭐예요? 요거를 혹시나 이제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나마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까 삼성증권 리포트 보여드렸던 것처럼 CPI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피크 아웃된다는 확실한 증거들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쵸. 근데 그거를 어떻게 연준이 해석하고 움직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가람 매니저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연준이 CPI 진짜 안 잡히고 있는 거 보이지? 우리 빅스텝 계속 간다. 이러면서 시장이 줄어들 가능성 그 시나리오로 예측이 되나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본 게 예.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업적인 측면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CPI가 좋지 않을 거다라는 건 저희가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기업적인 내용을 봐야 되는 건데 예. 일단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시장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내일 유럽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빅스텝으로 해서 0.5%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로화가 움직이면서 달러 인덱스가 움직이고 그렇게 되면 이머징 마켓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일단 한 가지가 있고 일단 요거는 한 가지 리스크 거리가 될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유럽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 달러 유로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도 같이 강세가 되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요것도 저희 예상으로 하기에는 예상으로 하기에는 달러도 같이 올라갈 걸로 예상은 되는데 예. 요것도 이제 시장 반응이 저희의 예상과는 또 다른 게 알 수가 없는 어쨌든 거니까. 신흥국 환율은 약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죠, 그렇죠. 아하.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과연 이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결국 기업에서
인플레이션에 뭐가 오던 간에 기업이 이익을 그 이상 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최근에 타겟이라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소매 업체인데요. 타겟이 개파락을 보여줬던 이유가 실적이 안 좋았었고,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너스 7%로 시작을 했는데 종가가 마이너스 2%까지 올라가면서 끝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악성 재고를 없애버리겠다. 그렇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대응을 하면서 이제 우리도 기업에 대한 변화를 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안 좋고 근데 이번에 악성 재고를 없애기 위해 대폭 할인 행사를 할 거니까 2분기까지는 영업이익이 안 좋을 겁니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대신에 3분기부터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요 얘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타겟이 올라가니까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7%대의 약세를 보였었는데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까지도 지금 올라가는 모습으로 본다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장기화가 되게 되면 타겟처럼 기업들이 이제 이걸 돌파하기 위한 어느 전략을 펼칠 겁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는 종목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면 시장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다 적응을 하는 거고 금리도 다 적응할 거고 그렇다면 기업들이 실제로 영업이익을 내기 시작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오던 QT를 길게 하던 금리를 올리던 말든지 영업이익이 잘 나는 종목들이 결국은 이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타겟이 일단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한 걸로 봐서는 글로벌의 많은 기업들이 많은 전략을 짜서 인플레이션을 이기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결론은 이번에 인플레이션 CPI가 문제가 되고 그 FOMC에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나 QT가 문제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타겟이라는 업체들처럼 이거를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기업들은 결국 살아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만 선정을 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FOMC, CPI 이쪽이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국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가격 전가가 잘 되고 미래 성장성이 있고 실제로 숫자가 잘 찍히는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아서 올라갈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창주 매니저님 지금 상황에서 전략, 믿음, 사랑, 소망 이런 거 빼고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자,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자, 차트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코스모 신소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 8월 달에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정확하게 3월 말까지 완전히 누웠어요. 그럼 8월 달부터 3월 말이면은 8, 9, 10, 11, 12, 1, 2, 3, 8개월. 8개월을 그냥 고점 대비했을 때, 최고가 대비했을 때 40% 이상 빠져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 보면은 8개월 전에 고점 수준 비스무리 거기가 있거든요. 신고가 갔다가.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코스모 신소재라는 기업에 대해서 기업 실적과 업황과 그쪽의 산업 전망을 다 분석하셔가지고 실적과 증설 같은 것도 하고 또 계속 매년 실적이 좋아지고 그런 거 확인됐으면은 내가 최고가인 55,000원에 설상 처음에 매수를 하셨다 그래도 기다리세요. 저점 찍고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 나고 올라간 타임에서 기다렸다가 이 종목을 처음에 만약에 1000주를 샀다. 그러면은 55,000원에 1000주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5,000원에 1000주 더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단가 낮춰놓고 쭉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잘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8개월 동안 하락하는 동안에 사실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이길 수 있어요. 왜냐면 내 종목만 하락한 게 아니라 시장이 하락하면서 가장 좋은 그런 종목들도 같이 하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쪽에는 충분히 뭐 갈 수가 있는데 실적과 업황이 안 좋아서 저평가 메리트가 아니라 고평가 그런 우려로 인해 가지고 하락한 종목은 과감하게 이런 종목은 던지고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이요. 이런 종목이요. 시간 지나도 못 갑니다, 얘네들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못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시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1년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은 그냥 지금 현재 위치예요. 시장이 안 좋아서 하락한 거냐 아니면은 기업 가치가 훼손돼서 하락한 거냐 이거를 정확히 판단하시고 분석하셔가지고 시장과 기업 가치가 훼손돼 가지고 하락한 종목은 지금 이 시점에서 손실이 얼마가 났더라도 비중을 축소하시고 그냥 지금 같이 빠졌으니까
코스모시설제 같은 종목을 찾으셔가지고요. 그런 종목 진짜 박외 세일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탁 잡아놓고 최소한 6개월 정도만 견디시면은 그냥 계좌가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안 하시니까 문제예요. 네,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창준 매니저님 관련해서 또 유튜브가 올라왔습니다. 자세하게 전략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커피타임님께서 팬이신가 봐요. 5월 수익률 1등 짜세초이, 애플초이, 첨보초이, 탐방초이, 버럭초이, 녹수초이 6월에도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초이 시리즈죠? 이건 자랑은 예. 아닌데요. 예. 저희 방송 프로그램이 스치면 상한가잖아요. 예. 스치문이 아니고 스치면. 스치면.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지만은 그냥 알아서 들어주세요. 꼭 아저씨들이 스치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스치면. 예. 스치면. 면. 예. 근데 스치면 상한가잖아요. 뭐 태옥로지스 문 닫아버렸죠.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별개로 이녹스 상한가 닫아버렸습니다. 예. 장중에 터치만 했다는 얘기고요. 그럼 어저께 제가 이제 이따가 보여드리겠는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랑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차트까지 그렇게 보면. 차트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차트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차트를 생각하십니까? 자랑하는 거 아니라면서 아니, 누가 봐도 자랑처럼 사진을 찍었잖아요. 제가 어저께 장 폭락하고 있는데 판교를 갔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장중에 1시에 미팅이 있어가지고요. 이녹스라는 기업인데 그 옆에 보시면은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 네. 옆에 제 이쪽에 자전거 자전거 그림 있잖아요. 이따가 다룰 건데 이녹스 자회사가 알톤 스포츠라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애가 자전거 만드는 회사인데 전기 자전거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나오다가 자전거가 이렇게 진열돼 있는데 벽에다가 이렇게 만졌어요. 살짝 만지고 그냥 만졌다가 그냥 뛰고서 슥 지나가는데 그때 경비가 찾아와가지고 만졌으면 사야 된다고. 자전거가 벽에 이렇게 진열을 해놨는데 그 뚝 넘어져가지고 그 진열판 있잖아요. 자전거 사양 그거 해놓은 거 설명서 그게 딱 떨어지면서 약간 이렇게 기스 났어요. 깨졌죠, 살짝. 근데 그거는 뭐 자랑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제가 당황을 했지만은 사실 잘못하긴 했는데 같이 이제 거기 임원 전무님이 이거 있다가 자기도 봤거든요. 살짝 만져다가 뛰었는데 조금 약간 민망하게 했지만은 그래서 전기 자전거를 그걸 쓰러진 거를 내가 사야 되지 않나 아니면 협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생각만 하고 사진은 않고 왔군요. 하나 사야겠죠. 전기 자전거 한번 타보고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녹스 보고 계시면 이녹스 보여드리는 게 왜냐면은 뭐 며칠 전에 상한가 가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자세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톤 스포츠 이녹스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면 저희가 최대한 오랫동안 붙잡아 놓을 테니까 와서 체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별한 이슈 점검 두 번째 특이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산업으로 가봅니다. 가보죠. 자, 드디어 첫발 카타르 프로젝트 2020년 그러니까 2년 전에 24조 원 규모로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카타르에서 수주를 따왔다. 이 계약을 따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선주 본격 상승 랠리 시작될까? 이거 발주가 시작이 되면서 본격화되면서 이제 조선주 제대로 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KF투자증권에서도 요거 관련해서 리포트를 또 냈는데 한번 보실까요? 조선업종 리포트인데요. 카타르 수주 성공적. 이슈가 있었던 한 배우의 그런 패러디를 하면서 카타르 수주 성공적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현대중공업 2척, 대우조선해양 4척 LNG선 수주 공시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첫 단추를 잘 꿰으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 선가 같은 경우는 기존 언론에서 보도된 선가가 나왔었는데 이게 너무 낮아가지고 걱정을 했지만 손익분기점 수준을 약간 웃도는 수준의 기대치를 훌쩍 넘는 가격의 수주 랠리가 시작됐다고 공시가 나왔다. 업종 내 주요한 리스크를 해소했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적었네요. 특히나 중국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중국 관련 조선 기업들 요거 걱정하지 말아라. 프리미엄으로 우리나라가 최고다. 이런 결론을 내놨고 2025년 상반기 인도되는 것으로 보아서 조선사들의 턴어라운드 시점을 앞당기는 데는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일감 확보를 통한 정상화 기대감을 높였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판넬로 가보죠. 자, 최창준 매니저님 판넬로 가볼까요? LNG선 세계 1위. 역시나 K조선이다. 인정이죠. 아, 인정입니다. 자료 오늘 자료 좀 준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운데 이제 조선 천재죠. 조선 천재. 아, 우리 한규윤수 매니저 막차. 아직도 막차의 기회가 있어요? 제가 저 막차라고 한 2달 전에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연장해야 되지 아니, 않나요? 그때 연장? 출발하려다가 고장 나가지고 엔진이 아, 막차가 안 가고 있었군요. 어제 다행히. 시동 다시 걸렸습니다. 예, 다시 걸렸으니까 막차 지금 탈 수 있는 진짜 마지막 기회다. 이거는 막차가 아니죠. 진짜 그러면. 막차. 조선은 막선이죠. 막선. 아, 네. 마지막 배 끊긴다. 막배 또는 막선. 예전에 왜 섬 들어가고 이러면 배 끊기면 이제 못 나오잖아요. 그거 제가 좋아하는 거죠. 예, 일부러 네. 끊기려고 네. 올해까지 계셨고. 좋아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 판넬로 가보면은요. 이게 뭐예요? 성형 올라간다. 게임. 오징어 게임 아닌가요, 이거? 아닙니다. 로고. 올라가는 화살표 아래 예. 로켓 엔진 달린 거. 아, 로켓. 아, 오늘은 그래픽으로 설명을 하는군요. 이가람 매니저 요거 그만큼 진짜 올라갈 만한 상승력 좀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많이 남아져 있다라고 보는데 조선에 대한 자료는 옆에 계시는 한규수 매니저님 많이 준비를 해 오셨으니까 예. 옆에 계시는 균수 매니저님부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아, 네. 네, 먼저 짧게 하세요. 짧게 자료- 짧게 굵게. 자료가 겹칠까 봐. 자료 봐야죠. 아, 겹치는 않는데 예. 제가 좀 요거는 한교수 매니저님이 양보를 하셔야 되는 게 네. 원래는 준비 안 해오시는데 제가 오랜만에 이게 또 올리셨더라고요. 신경 좀 써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신경 한번 써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LNG선 요거 뉴스 뭐예요? 제가 제목을 LNG선 세계 1위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이 글로벌 LNG선 시장 점유율 수주 잔고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조선해양이 세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38%,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삼성중공업이 25%, 그리고 세 번째가 대우조선해양이 16%,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회사 후동중화가 13%, 일본 회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딱 보면은 자, 대형 LNG선 발주하고 이제 한국의 LNG선 수주 이렇게 봤을 적에요. 전 세계적으로 전체 대형 LNG선 발주 척수를 보게 되면은 그냥 2020년도, 21년도 기준으로 봤을 적에 75척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주를 했는데 국내 한국의 LNG선 수주 척수가 65척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확실히 이제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세계에서 발주되는 LNG선 관련돼서 한국이 거의 80% 이상을 점유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LNG선 대부분의 이제 국내 주요 조선사들의 LNG선 인도 일정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뭐 지금 가장 인도가 많은 그런 조선사가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현대사모중공업, 세 번째가 현대중공업, 그리고 네 번째가 대우조선해양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2022년도는 일단은 지금 인도 일정으로 봤을 때 그 척수가 많지 않은데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이렇게 봤을 적에 아마 2022년도하고 2021년도 수주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선박의 수주를 받았을 때 인도되는 시점이 보통 한 2년 정도 걸리는 걸 봤을 적에 예. 2024년도가 가장 많은 그런 인도 일정으로 보는 것을 봤을 적에 대한민국 세계 1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는 이게 DF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일반 그런 그 벙커시유 그런 그 연료를 했던 거에 거해서 최근에는 이제 가스하고 이제 벙커시하고 같이 번갈아 가면서 두 개의 그런 연료를 쓰는 그런 친환경 선박 관련된 그런 수주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를 지금 왼쪽 화면에서 봤을 적에 저유황유 관련된 그런 수주 관련된 척수는 줄어들고 있고 중간 부분에 있는 그런 DF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친환경이거든요. 벙커시하고 가스하고 같이 쓰는 그런 배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 발주가 늘어났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DF 전체 세계 시장에서 그 수주가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한국의 그런 친환경 선박의 수주가
세계 전체라든지 중국 그런 수주보다도 평균적으로 높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 준비 많이 했죠, 오늘? 알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은 예. LNG 조선 수주는 현재도 세계 1위고 앞으로도 세계 1위가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쪽으로만 봤을 때 Q, 그러니까 수량도 많아지고 P, 가격도 올라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질적인, 양적인. 질적인, 과거에 양적인. 현대중공업이 시장에 주목받았을 적에는 10년도 넘었거든요. 예. 그때는 저가 수주를 많이 해가지고 조선사들이 나중에 뭐 결산을 해보고 몇 년 지났을 때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다 적자 폭이 완전히 뭐 적자가 얼마가 났는지도 모르고 천문학적인 적자가 났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뭐 자료 옆에 최창준 매니저님 자료 몇 점이었습니까? 네, 95점입니다. 5점. 저는 딱 요거만 맞춘 거예요. 세계 LNG 세계 1위 끝. 1위 끝. 알겠습니다. 한기수 매니저가 나머지 5점을 좀 채워주세요.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해줄 수 있는 것들. 네, 예. 자료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카타르가 왜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저기 LNG 운반선 한 척당 평균 가격의 추이입니다. 앞에 225.0이라고 돼 있는 거는 2억 2,500만 달러라는 겁니다. 그럼 현재 환율 기준으로는 배 한 척당 2,700억 정도 하는 거거든요. 예. 척당 가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삼성중공업이 2억 3천만 달러짜리 배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저게 지난 데이터가 됐어요. 넘어갔습니다. 더 올라갔고 중요한 건 카타르가 왜 문제가 되냐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6월입니다. 정확히 2년 정도 전이죠. 2년 정도 전의 성과를 보시게 되면 이때 정확히 성과가 1억 8,700만 불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국조선 3사가 다 같이 가가지고 카타르한테 100척 이상의 LNG 수주를 받기로 약정을 맺었습니다. 2년 전에. 근데 중요한 건 2년 전에 맺을 때는 1억 8,700만 불이었는데 지금 2억 3천만 불이니까 대략 4천만 불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4천에서 5천만 불 정도 그 사이 가격이 올라서 근데 이게 왜 자꾸 말이 나왔냐면은 2년 전에 카타르랑 계약을 할 때 2년 전 가격으로 하겠다 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뭐 들어가 있네 마네 하면서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지난달부터. 그래서 뭐라고 했냐? 아니 지금 시장 가격이 2억 2,500만 불에서 2억 3천만 불인데 계약 체결하던 당시 가격으로 100척을 계산하면 이거 도대체 한 척당 얼마가 손실이냐? 그럼 한화 기준으로 원화 환산하면 대략 한 척당 500억에서 600억 손실이거든요. 그러면 최소 100척이 나옵니다. 그럼 600억 곱하기 100 해보세요. 6조 원이죠. 그래서 기사 제목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대한민국 조선사 6조 손실 위기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보면은 뭐 큰일 난 것 같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 계약 내용을 실제로 확인을 하려면 발주가 나와서 실제로 한 척당 수주를 얼마에 받았는지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만사형통이잖아요. 그 첫 번째 수주 공시가 어제 나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4척을 받았고 그리고 저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 2척을 받았는데요. 척당 선가를 보니까 2억 1,450만 불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거든요, 여기 가격의 수주를 받은 거예요. 그럼 두 가지 결론이 나오죠. 첫 번째, 앞서 말했던 기사는 다 틀린 기사다. 실제로 다 틀렸습니다. 이때 가격으로 체결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두 번째 팩트는 지금 신주성가 삼성중공업 2억 3천만 불까지 받았다고 했는데 얘는 왜 2억 1,450만 불인가? 좀 싸잖아요. 최근에 받은 거보다. 저게 왜 싼 거냐?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제가 오늘 장 끝나고 공개 방송 중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뭐 물건을 사러 갔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냉장고를 사러 갔습니다. 제가 냉장고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 냉장고 이걸로 살 건데 똑같은 거 100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딜을 할 수 있죠. 개당 500만 원인데 제가 100개 살 테니까 개당 450만 원 해주세요. 그럼 안 깎아줍니까? 무조건 깎아주죠.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 100척이고요. 많으면 140척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그래서 100척 이상 주문하니까 일단 좀 싸게 해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냉장고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파는 거지만 배는 주문을 받으면 주문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럼 주문할 때 선주사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 내가 주문하고 싶은 배는 그러니까 운송량은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고 한 번 출항했을 때 어느 정도 갔으면 좋겠고 엔진은 친환경 엔진이었으면 좋겠고 안에 사람은 몇 명이 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최대 속도는 몇 킬로 정도였으면 좋겠고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나타 살 때 소나타 엔진 바꿔달라 안 하잖아요. 옵션 나와 있는 거 우리가 골라서 사는 거지. 예. 근데
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배를 처음에 수주를 할 때 이런 식이에요. 내가 원하는 재원을 얘기하면 조선회사가 그 재원을 맞춰줍니다. 거기다가 딱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번에 카타르 프로젝트는 똑같은 배가 100척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를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설계를 하면 그걸 똑같이 100번 찍어내면 되는 겁니다. 비용이 좀 적게 들겠네요. 그렇죠. 다시 만드는 말해서 사람 설계 입장에서. 비용이 안 들어요. 예. 저게. 그러니까 이게 싸게 받은 게 아닙니다. 엄청 정상적인 가격에 받은 거고 아까 전에 명예커가 보여주신 그 리포트에서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손익분기점. 생각보다 너무 잘 받았다고 이거. 이 원래 지난주만 해도 신조선가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코멘트들이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번에 첫 번째 수주가 나와서 신조선가가 확인될 때 한 척당 2억 달러만 넣으면 무조건 사셔야 된다. 무조건 스트롱바이다. 2억 달러만 넣으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2억 달러 라인이 여기입니다. 2억 달러 라인 지금 여기잖아요. 근데 수주 받을 때 1억 8,700만 불 그리고 이번에 받은 거 1억 1,400만 불이니까 되게 잘 받은 거고 저 정도면 BEP 손익분기 정도 충분하게 넘긴 겁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창준 매니저님 그 연도별로 수주되어 있는 거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카타르에서 최소 100척이고 많으면 140척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나온 수주가 6척 나왔잖아요. 대우 4척, 현대 2척이 나왔는데 그 6척 모두 다 인도 시기가 2025년입니다. 2025년. 다시 말해서 그렇죠. 2023년이랑 2024년 수주는 끝났어요. 지금 더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주문이 끝나 있어서. 근데 2025년 거를 지금 채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조선회사가 다 합쳐도 1년에 LNG 운반선을 60척밖에 못 만듭니다. 다 풀 가동해도 60개밖에 못 만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번에 올해 연초부터 지금 이제 6월이잖아요. 상반기가 끝나가는데 카타르발 수주를 다 빼도 40척입니다. 수주 받은 게. 올해 받은 수주만 40척인데요. 카타르 걸 빼도 40척이에요. 참고로 작년에 65척 수주 받았는데 사상 최대였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에 받은 게 카타르 걸 빼도 40척이에요. 상반기에? 네, 상반기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있었냐? 카타르 거 안 받아도 역대 최대라고. 안 받아도. 근데 받았는데 가격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 이상 코멘트가 필요한 게 아니다. 예. 너무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알겠습니다. 건 뭐냐. 이게 예. 3년에 걸쳐서 수주가 나올 거거든요. 이번에 수주 받은 게 2025년인도 분이고 2026년, 7년 해가지고 한 해에 수주만 40척이 넘게 나올 겁니다. 6척 나왔잖아요. 지금 40척, 40척 한 120척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우리가 1년에 60척 정도 생산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1년에 생산해서 카타르 거 빼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1년에 10척에서 15척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미국이 이번에 그 러시아 제재에 들어가면서 유럽연합에서 LNG 수입 터미널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 미국에서는 LNG 수출 터미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출 터미널에 들어가는 파이프를 강관을 세아제강이 성광밴드랑 태광 같은 애들이 밸브랑 피팅을 공급하니까 걔네가 먼저 출발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발주가 2027년인도분부터 나오는데 저게 시작을 안 했대요, 아직. 미국 수주가. 미국해에서 나오는 발주가 아직 시작을 안 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 저 우리 LNG선만 갖고 얘기하니까 아니 그럼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냐. LNG선만 좋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이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을 통틀어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조선업황이 가장 좋았던 게 2000년대 초반입니다. 2002년 월드컵 할 때부터 2007년, 8년 서브프라임 터질 때까지가 초호황기였거든요. 그때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발주가 있었습니다. 배가 가장 많이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배도 폐선 연령이 있잖아요. 우리가 차도 10만 킬로, 20만 킬로, 100만 킬로까지 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차를 바꾸는 게 10년에 한 번 바꾼다고 치면 뭐 폐차를 시키는 게 배 같은 경우에 폐선 연령이라고 하는데 그 25년입니다. 그러면 2002년부터 이제 발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2002년 더하기 25년 해보세요. 2027년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2026년까지 도크가 거의 꽉 차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2000년대 초반에 터졌던 인류 역사상 슈퍼사이클 폐선 연령이 우리나라 수주 잔고가 엮여있는 2025년이랑 6년이랑 맞물려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LNG선 수주는 역대 최대인데 나머지 선종도 슈퍼사이클 타던 폐선 연령 교체 주기랑 예. 정확히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유럽에서도 이미 벌써 받은 게 많고 거기다 카타르 합치면은 더 많고 거기다가 사이클까지 20년 주기로 왔을 때 지금 또 바꿔야 될 교체 주기가 오고 있다는 거 요거는 지금 뭐 어디까지 갈지는 상상이 안 된다. 네. 자, 유튜브에서 아까 요런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아까
안마를 받았다 님께서 예. 어디서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안마를 받았다 님께서 조선주 작년부터 요거 수주 받았다 이런 좋은 내용 얘기하면서 주가는 그닥이지 않았나요? 막차가 출발 안 한 이유가 있지 않았나요? 이가람 매니저님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주인데 당연히 막차는 출발 안 하죠. 맞선이가 막선이가 막선 근데 나오고 아직 저거 막배. 주가는 그닥이지 않은 거는 어떻게? 그래도 안 빠졌으면 다행이죠. 시장 빠졌는데. 시장이 빠졌는데 버틴 게 그럼요. 안 용하다. 빠진 것도 올라간 거죠. 이가람 매니저님 동의하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주가가 안 올라갔으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주가가 올라갔으면 막선, 막차라는 얘기가 안 나왔겠죠. 근데 뭐 이제는 뭐 출발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조선주 볼 때 그냥 조선주들은 좀 무겁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저는 오히려 변동성이 좋은 거는 기자재 쪽이라고 저는 또 보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봐야 될 거는 뭐 본행제 투탑이 있으니까 본행 투탑은 뭐 당연히 한국카본하고 동성화인텍이 있는 거고요. 엔진을 본다면 뭐 HSD 엔진 뭐 아니면은 그거 갖고 있는 뭐 인하전공 이런 거를 봐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들을 피팅 종목들, 제가 피팅 쪽은 유가 관련해서도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태광도 그렇고 성광밴드도 그렇고 다 신고가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지금 조선만 보더라도 피팅 쪽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쌓여져 있는데 미국 것까지 합쳐지게 되면 수주 잔고가 3천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태광하고 성광밴드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안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수주장으로 봤을 때도 주가들이 더 올라가야 될 상황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잠깐 차트 보여주면서 말씀드려보면 예.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조선주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카본은 조금 더 올라가잖아요. 신고가예요. 이거 지금 월봉 보여드리면 신고가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조선주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고 종목마다 달랐던 겁니다. 근데 지금 대장주가 한국카본입니다. 기자재에서. 얘가 신고가를 가게 되면 지금 자연스럽게 오늘 얘가 안 가니까 따라 올라갔던 게 동성화인텍 같은 본행제 갖고 있는 동성화인텍이 오늘 같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한국카본이 신고가를 올라가게 되면 동성화인텍이 같이 따라갈 거고요. 수주잔고를 보더라도 둘이 비슷하게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가장 최근에 좀 세게 나왔던 공시가 한국카본이었기 때문에 또 한국카본 쪽으로 쏠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구주주 배정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서 급락을 했는데, 이게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HDS 엔진이 구주주 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될 상황에서 했다라는 거는 나중에 결국은 또 좋아진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종목도 구주주 배정이라는 자체가 진짜 리스크였다면 이렇게 회복해서 올라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그날은 빠졌지만 다 회복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리스크로 봐야 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거를 가지고 있는 뭐 인하전공이나 이런 기업들도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태광 이런 거는 제가 고유가 종목, 지난번에 휴시트라고 세아제강 강간업체들 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피팅 업체도 봐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었는데, 예. 태광도 신고가를 갖고 성광밴드도 신고가를 갔는데 얘네들도 신고가를 넘어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되거든요. 근데 뭔가 좀 새로운 걸 찾고 싶다 하시면은 오늘 이걸 좀 반응이 나타나긴 했는데, 1승이라고 해서 얘는 좀 시가총액이 좀 작습니다. 1,000억대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친환경적인 것들, 환경 규제로 봤을 때 뭔가 분비물 쪽이나 아니면 스크러버 쪽으로 봤을 때 1승이라는 종목도 같이 한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들을 움직이려면 앞단에 있는 조선주가 업황이 좋아야 되고 그 뒤에는 뭐 엔진이나 본행제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줘야지 그 뒷단에 있는 1승이나 뭐 아니면 그 다른 업체들 같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뭔가 조선에 좀 담고 싶다 하시면은 일단 대장주를 먼저 봐야 되는 거고, 대장주가 지금 한국카본이니까 그 신고가를 지금 앞두고 있어요. 신고가 뚫고 올라가게 되면 다른 것들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종목별로 달랐을 뿐 출발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요거 아, 그래요? 짧게만 갈까요? 네. 예. 조선주 작년부터 수주 많이 받아,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봄에 경기 민감주 랠리 나올 때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조선이었습니다. 이때 철강도 다른 애들도 다 괜찮긴 했지만 이때 당시에는 신조선가가 이때도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거 맞춰서 같이 올라갔었던 거고, 그리고 최근에 누워있는 거 보면 사실 경기 민감업 쪽이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이거는 경기 민감업 종이랑 성장주 간의 그
시속 게임 수급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게 가장 이제 큰 첫 번째 이유가 될 거고, 그리고 펀더멘탈로 보면은 후판 가격 때문에 그런 겁니다. 후판 가격이 작년에 톤당 50만 원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배 같은 경우에 그냥 딱 보면 쉽게 보면 고철 덩어리잖아요. 다 쇠잖아요. 그래서 후판이 두께가 6mm가 넘는 두꺼운 철판을 후판이라고 하고, 그 후판 같은 경우에 전체 배를 만들 때 조선 원가의 20% 이상을 후판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후판 가격이 올라가면 마진이 훼손되거든요. 근데 작년에 후판 가격이 2배가 올랐어요. 2배가. 톤당 60만 원이던 게 110만 원까지 2배가 올랐습니다. 톤당 50만 원이. 그럼 올해 상반기는 어떻게 협상이 되냐? 상반기 협상이 한 달 전에 끝났거든요. 5월 초에 끝났습니다. 5월 초에 톤당 10만 원 이상으로 끝났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50만 원 올렸거든요. 올해 상반기 10만 원을 올렸고, 올리는 것 자체가 악재는 맞는데 10만 원 정도면 뭐 무난하다. 최근에 신조 성과가 많이 올라가니까. 근데 상승폭이 그렇죠. 상승폭이 많이 둔화됐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뭐 때문에 그런 것 같냐면, 개인 투자분들 말고 기관에서 생각하는 이게 그 전에 계속 이제 별로 안 좋게 봤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던 것 같냐면 숫자 때문입니다. 제가 뭐 이거 헤비테일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실적 인식하는 회계 기준 방식이 달라가지고 수주를 받자마자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실적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실적은 지난 1분기 실적 발표를 우리 이미 확인한 상태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조선 3사라고 불리는 현대중공업, 아니면 대우조선해양, 아니면 삼성중공업 같은 애들 1분기 실적 어땠어요? 다 박살났습니다. 왜 박살났을까요? 후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럼 올해 상반기로 후판 가격이 10만 원 정도밖에 안 올랐으니까 후판 가격 인상분은 원래 충당금을 설정을 해서 회계 기준에 빅배스로 던지거든요. 예. 그 말은 뭐냐? 지금 후판 가격이 올라간 걸 이게 1년에 2번을 해요. 협상을 상반기 하반기 2번을 하는데 예. 한 번 협상하면 6개월 동안 그 가격으로 사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협상을 한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1월에 체결을 하잖아요. 6월까지 우리가 사갈 후판의 비용을 먼저 그냥 적자로 던져버려요. 그래서 1분기에도 적자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고, 사람들이 안 좋게 본 이유는 흑자 전환하는 거 보고 사고 싶다, 이런 심리가 좀 들어있어서 그런 거라고 보는데, 회계인식 기준을 보면 평균 한 2년 정도 딜레이가 되니까 지금 한 3분기 정도? 2분기 흑전하면 좀 빠른 거고요. 3분기 흑전이 아마 나올 것 같고, 중요한 건 하나 확실한 건 이겁니다. 제가 이거는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선은 흑전하는 거 확인하고 사시잖아요. 무조건 늦게 사는 거예요. 그때는 늦은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경기인거 업종은. 네. 내일 바로 살게요. 자, 안규수 매니저 요 채팅도 있는데 최희진님께서 요거는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선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수주 좋고 성과 좋고 다 좋은데 가장 문제, 인력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요 채팅이 사실 뭐 거제도에 있는데 뭐 어디에 있는데 사실은 맞아요. 뭐 그렇게 막 엄청 막 활발하게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뭐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세 분의 무료 방송 가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마디만 하시고 넘어가니까 진짜 한마디만, 딱 한 문장만. 최창준 매니저님 저는 조선주 관심 없습니다. 관심. 자료는 제일 많이 준비하고. 안규수 매니저 요거 한마디만. 그냥 저는 2차 전지 관심이 있습니다. 2차 전지 관심 있습니다. LNF 관심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규수 매니저 요거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면. 저거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업종은 자동화가 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는 손을 많이 타는 업종, 특히 일자리가, 일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모든 업종에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2차 전지 얘기하면서 사람 얘기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동화가 많이 돼 있어서 그래요. 건설 현장도 사람 많이 필요하니까 똑같은 거고, 모든 업종이 사실상 다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인력 비중이 많은 애들은 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저는 저게 오래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 그런 거냐면, 처음에 이제 배 만들 때 블록 제작하는 단계부터 조립해가지고 거기다가 안에 배선 깔고 하는 공정 순서가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게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외노자 안 들어와서 그래요. 외노자가 없어서. 물론 이제 숙련工같은 분들 용접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외노자분들,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이제 전방산업부터 계속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입국이 안 되시거나 원래 들어와 계시는 분들만 데리고 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확인한 바로 농촌에서도 지금 농사를 못 짓습니다. 맞아요. 외국인 노동자가 없어서. 네, 그 막 예. 깻잎 따는 데도 보면은 제가 보니까 하루 종일 깻잎 따는데 월급 400, 500만 원 준대요. 예. 근데 한국 사람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근데 외국인 노동자분들 이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딘가요? 그러게요. 저도 할 것 같은데 저 연락 좀 주말에 주세요. 한번 네, 제가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런 데가 알겠습니다. 있답니다. 예. 요거는 어떻게 뭐 이가람 매니저님 조선 관련해서 오늘 무료 방송에 이가람 매니저님 조선 관련 이야기 하나요 혹시?
조선 관련해서는 기자재 얘기는 꾸준히 해왔는데 뭐 오늘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잠시 후에 무료방송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조선 얘기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뒤에 저희가 또 준비가 돼 있는데 핫섹터 여러분에서 한번 투표를 한번 받아볼게요. 리오프닝 맛집이랑 아까 뭐 알톤 스포츠 말씀하시면서 전기자전거 그리고 카메라 모듈 대박 수주 요거 어떤 거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신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뭐 하이브 그리고 다른 엔터주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 전기 궁금하신 부분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신지 전기자전거 엔터에서는 어떤 종목 그리고 카메라 모듈 요거를 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소화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벌써 9시가 넘었네요. 요거는 그러면은 이가람 매니저님이 말씀 많이 못 하셨으니까 요 세 개 중에서 이가람 매니저님이 가장 좀 주력으로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을까요? 뭐 리오프닝 좀 말씀을 드리면요. 뭐 오늘 리오프닝 지금 질문 올라왔던 거는 엔터 쪽이었었죠. 엔터. 네, 엔터 쪽이었는데 엔터 오늘 올라가는 데 보게 되면 JYP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엔터사들이 좋았다가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지금 많이 눌려져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가장 먼저 올라갔던 게 JYP 엔터인데 JYP 엔터는 좀 차트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많이 눌려왔어요. 눌려왔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저가 올리면서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가줬거든요. 오늘 올라갔던 이유는 JYP 엔터가 이제 굿즈나 이런 판매용 하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이제 자체 샵을 이제 오픈했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률 그동안 이제 타행한테 맡겼던 것들을 자기네가 다 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여기서 영업이익률 한 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건데 오늘 이 JYP 엔터 말고도 다른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시장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리오프닝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만기도 다가오고 있고 CPI 발표가 있고 FOMC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리오프닝이 올라갔다. 그 얘기는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과는 전혀 좀 무관한 이런 업종군으로 한번 지금 쏠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뭐 JYP 엔터나 YG 엔터, SM 이런 쪽으로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콘서트가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저도 얼마 전에 성시경 씨 가수 콘서트 갔다 왔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이 왔거든요. 그 올림픽 경기장, 보조 경기장 10,000명 돈 들어오는 거를 그냥 꽉 채워버립니다. 근데 그게 표가 모자라서 하루 연장해서 3일 동안 공연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영업이익이 찍히기 시작하는 게 올 하반기로 가서 더 도와지는 게 엔터니까 뭔가 이쪽으로 한번 쏠린 게 아닌가. 근데 엔터 종목을 주종목으로 해가지고 중장기로 가져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요 엔터사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지금 같은 시기에 뭔가 증시가 가지 않고 인플레 우려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뭐 이런 경기 침체 우려가 이런 거 있는 상황에서 단기 플레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조금 입질이 슬슬 오는 그렇죠. 그런 종목들. 자, 알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올려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전기자전거 그리고 카메라 모듈 삼성전기 관련해가지고 삼성전기 이야기 하나만 고를 수 있는데 최창준 매니저님이 하실까요? 조선 한균수 매니저님이 쭉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게 제일 전기자전거? 자전거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가겠습니다. 2분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전기자전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알톤 스포츠 홈페이지에서 보게 되면은 전기자전거가 이렇게도 생겼어요, 지금. 뭐 산업자전거도 있고 전기자전거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 오토바이 약간 슬림한 오토바이 이런 느낌이에요. 저 얼마인가요, 근데?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비싼 거는 200만 원, 좀 싼 거는 100만 원인데 좀 편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서서 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거 뭐라 그러죠? 뭐 사이클 자전거? 아니, 서서 타는 거. 외발 자전거? 보드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서서 타는 것도 있고 뭐 옛날에 킥보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킥보드. 옛날에 저희는 스카이 콩콩을 많이 탔는데. 스카이 콩콩 아시나요? 예. 체력은 국력이라고. 50 시절 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체력은 국력이라고 스카이 콩콩 열심히 타는데. 스카이 콩콩 새마을 이제는 운동할 때. 킥보드 많이 타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전기자전거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많이 팔렸냐 그랬더니 안 팔렸대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안 팔렸는데 리오프닝 되게 되면은 많이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많이 팔아주셔야지 그 기업체들이 또 열심히 또
사업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많이 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났어요? 영업하고 있죠. 아니 광고 받은 거 아니에요? 혼자 개인적으로 광고 받으신 것 같은데? 절대 없습니다. 아니에요? 네. 광고비 저희가 계좌 추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자전거. 요거 혹시 무료 방송에서 삼성전기 이야기 하시는 분 계세요? 오늘? 없으세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할게요. 예. 뭐 F향으로도 뭐 약간 수주도 있고 또 테슬라 관련돼 가지고 또 카메라 모듈 쪽 납품을 한다 그러는데 MACC도 있고 신저가잖아요. 1년 신저가거든요. 신저가는 신저가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싼 건 싼 이유가 있다? 당연하죠. 그럼 삼성전기 뭐 예를 들어서 싼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싼 이유요? 불확실해요, 계속요. 어떻게? 수익성이 지금 딱 눈앞에 들어왔을 때 LG이노텍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큰 거 한 방이 없어요. 밋밋해요.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요거? 저는 미디어 콘텐츠 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디어 컨텐츠를 하고 싶으시죠? 삼성전기 이야기해달라고요. 삼성전기는 왜 아무도 관심이 없는 저만 거예요? 안 좋다고 얘기하면은 예. 저만 역겹잖아요. 삼성전기가 카메라 모듈 사업부보다 예. MLCC가 훨씬 커요. 네. MLCC가 아주 잘 돼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저만 뭐 네. 삼성전기 주주들한테 욕먹잖아요. MLCC가 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 저 헤드라인이 너무 좀 생각하는 덩어리보다 좀 자극적이다. 원래 테슬라에 공급되는 카메라 모듈 시장 점유율 보면 삼성전기랑 이노텍이 사실상 둘이 속된 말로 다 해먹는 중입니다. 이노텍이 점유율이 한 60, 70%, 삼성전기가 나머지 한 20, 30% 정도 되는데 이번에 수주를 받을 거라고 보도가 나온 게 뭐 조단위 계약이고 뭐 차기 사이버 트럭부터 모델 3, 뭐 모델 S, 모델 X 뭐 이런 거 다 이제 뭐 삼성전기가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삼성전기가 카메라 모듈을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LG이노텍이 카메라 모듈 진짜 명가예요. 둘 다 잘하긴 하는데 전체 회사에서 매출 비중을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기가 하는 카메라 모듈의 매출 비중보다 LG이노텍이 하는 카메라 모듈 매출 비중이 더 높고 점유율도 더 높아요. 원래 LG이노텍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오늘은 좀 반등을 했는데 많이 올라가려면 MLCC가 좋아져야 됩니다. 카메라 모듈이 아무리 좋아져도 신고가까지는 못 가기 때문에 MLCC가 좋아져야 된다. 삼성전기는.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무료 방송에서 뭐 하세요? 오늘 주제가? 오늘이요? 네, 오늘 안 하세요? 오늘 하죠. 예. 오늘 하는데 주제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시장보다 좋은 종목들만 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시장보다 약한 종목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있어서 아하. 대신에 이제 시장이 좀 변화가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그 변화되는 포인트들이랑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뭐 삼성전기 관련해서는 크게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고 전기자전거는 아까 간접 홍보 같은 걸로 이렇게 쓱 얘기를 했고 리오프닝 마침으로 엔터 얘기했는데 한균수 매니저님은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가 괜찮은 것 같다 또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주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쓰고 앞에 또 이제 관련해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내일의 내마녀의 날 CPI 그리고 FOMC 요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저희가 신경을 좀 써봤습니다.